안녕하십니까. E4DS 뉴스 배종인 기자입니다. 매월 E4DS 뉴스에 월간 뉴스를 종합 정리해서 보는 월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4월 4일 게재된 자율주행 상용화 센서 문제 해결필이라는 기사입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반면에 자율주행 안전에 대해서는 아직 안심하기엔 이른데요. 이번 기사와 관련해 성유찬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성 기자, 최근 자율주행 기업들이 자율주행 안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입니다. 전문가들도 자율주행 센싱 시스템은 편의보다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율주행에 관련된 사고와 에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자율주행차 사고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테슬라 모델 Y 차량이 한밤중에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중앙선을 넘을 뻔하다가 비틀거리더니 옆 풀밭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주오는 트럭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역시 센서의 인식 장애로 판단되는 사고입니다. 다음은 CNN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웨이모 차량을 바탕으로 한 영상인데요. 웨이모 차량이 곧 우회전을 한 뒤에 라바콘을 피하지 못하고 정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다시 피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에 하나 더 있는 라바콘을 보고는 다시 정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탑승객은 제 시간에 도착하고 싶으면 웨이모 차량은 절대 타지 말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시도가 있지만 아직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지는 못하군요. 네, 자율주행차는 기본적으로 센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차간거리 유지, 차선 변경 등을 할 때 안전한지 판단하는데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업체들은 최적의 센서 조합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센서에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가시광을 통해 대상 물체에 대한 형태 인식 정보를 제공하고요. 차선 표지판, 신호 등의 정보를 판독합니다. 먼 거리를 볼 수 있고 다른 센서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악화, 안개, 불순물 등 외부 장애물이 있을 때 인식이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더는 전자파를 발사해 돌아오는 전파의 소요 시간과 주파수를 통해 주변 사물과의 거리, 속도를 탐지합니다. 유효 감지 거리가 라이다보다 약 2배 이상 긴 200m를 자랑하지만 주변 차량들의 주행 속도를 감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다입니다. 고출력 펄스 레이저를 사용해 거리 정보를 얻는데요.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3D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펄스 레이저가 눈, 비 등에 반사될 수 있어 기후 조건에 취약하다는 점과 높은 가격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나요? 테슬라는 라이다와 레이더를 제거하고 자율주행 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가격과 전력 소모를 이유로 라이다를 제거했고요. 팬텀 브레이킹과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레이더도 제거했습니다. 이 시연은 완벽한 자율주행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카메라 센서의 중요성을 대폭 상승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NXP는 레이더가 카메라와 라이다처럼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볼보, 웨이모, 현대자동차 등은 라이다와 HD 맵을 활용해서 HD 맵에 저장된 정보에 라이다가 매칭해 위치를 파악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정밀 지도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HD 맵이 부재 시 자율주행이 불가능하고 라이다의 비싼 가격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런 자율주행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나는 사고와 에러로 인해 아직 자율주행을 위한 최적의 센서 조합을 찾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성유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주목할 만한 기사를 살펴보는 포커스입니다. 우선 저희 E4DS 뉴스에서
2022년 IIoT 이노베이션 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4월 8일 코엑스 디올에서 개최된 2022 IIoT 이노베이션 데이 행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5G 등 첨단 통신 기술을 이용한 원격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공정 통제 등 첨단 산업용 통신 네트워크 신기술을 공유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이순열 i2 대표이사가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과 준비에 대해서 발표했고, 사재훈 B&R 부장이 IIoT OPC UA 4.0 인티그레이션 테크놀로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 장병남 코드주 대표이사가 프라이빗 로라 적용 사례 및 IIoT 인도어 로라 웹망 구축에 대해 발표했고, 이원석 로코엘 오토메이션 코리아 본부장이 IoT 플랫폼을 통한 연결과 스마트 제조 기술의 통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지훈 에릭슨 LG 팀장이 OT-IT와 CT의 융합과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5G 익스포저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각 연사들의 주요 강의 내용을 들어보시죠. 그 영역별로 우리가 기대하는 보안의 수준, 그러니까 이 그 시큐리티 레벨을 목표 수준을 정합니다. 어떤 지역은 보안 사고가 일어날 지역에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고 사고가 나면 심각도가 높은 거는 보안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지역은 보안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낮고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뭐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장비가 뭐 선다든지 하면 파급력이 전체 파급력이 안 생기거나 뭐 사람이 다치게 하거나 재해로 발생한다 그러면 좀 낮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진단을 해서 우리 회사의 적은 비용으로 그 심각도가 높은 것을 해결한다. 우리 안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마다 안전에 대한 위험성은 있는데, 일단 타겟은 저희가 뭐 얘기한 것처럼 이런 데이터들 C2C, C2D 혹은 그 컨트롤러 투 클라우드 간의 데이터 교환, 연결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데이터 교환이 자유로운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유효 데이터들, 그리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데이터 간의 어떤 데이터 전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OPCA를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OPCA의 그 시계열 데이터들이 거기에 대한 시계열 속성 정보를 가지고 가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템플리처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뭐 폴링을 하든 아니면은 이벤트로 받든 폴링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뭐 매 100ms나 아니면 200ms나 50ms 주기로 저희가 물어보고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데이터 세트를 하나 받으면은 거기에 아주 내가 원하는 타임 프레임만큼의 시계열 데이터가 한 번에 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추후에는 이제 머신러닝 쪽에 뭐 관련된 거겠지만 이제 뭐 미모라든지 이런 로직들이 통신 쪽에도 들어간다면 데이터 자체가 아마 어떤 학습을 해서 선처리된 데이터들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IIoT에서 저희가 팩토리 안에다가 로라를 적용을 하고 싶은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생기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모든 센서 노드도 만들고 모든 디바이스도 내가 다 만들고 게이트웨이도 내가 다 만들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아까 그런 구성으로 하셔도 100대 정도까지는 커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1000대, 뭐 5000대, 10,000대 이렇게 되신다고 하면 결국은 로라웬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보시는 네트워크 서버를 통해서 여러 개의 게이트웨이에서 다양한 노드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들을 일괄적으로 여기서 보시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디바이스를 내가 다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용 디바이스, 상용 이제 로라 노드라든지 아니면 상용 게이트웨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거기에다가 넣으시려고 하시면은 결국은 표준 프로토콜의 로라웬을 준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띵웍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엣지端과 머신端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통합하고요. 이들을 모니터링한 다음에 ERP라든지 SCM, CRM과 같은 기업이 요구하는 기업 시스템의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제공을 하고 그 안에 예를 들면 머신러닝이라든지 AI에 관련한 그런 기본적인 앱들을 통해서 이들 기업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조금 더 다른 밸류를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것들을 기본적인 저희 플랫폼 기반 솔루션의 장점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5G를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줄였죠. 첫 번째가 기존에 존재하던 IT 인프라, OT 인프라에 새롭게 들어가는 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융합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 가지고 계시는 IT, OT를 새로운 인프라로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트윈을 하신다고 해서 생산을 하루 종일 진짜 디지털 트윈에서 하실 거냐, VR을 쓰고 일을 하실 거냐, 그게 아닌 것처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5G망은 죄송한 얘기지만 일반 IT 인력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SK텔레콤이 전국의 망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 3만 명 정도의 직원을 돌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러분 공장에다가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최소한 수십 명의 인력을 돌리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들이 새롭게 5G라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익힐 게 아니라 5G라는 새 테크놀로지가 기존의 IT 인력이 운영할 수 있게끔 바뀌어서 들어가야 되겠다. 용어라든지 운영 방법이라든지 혹은 GUI 같은 게 다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바뀌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그렇게 바뀌고 기존의 인프라에 융합되기 위해서 결국에 나오는 답은 API라는 겁니다. 다음은 과학벨트 기술 이전 설명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2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산업전에서는 기술과 행복,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인사이트 비즈랩이 주관하고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남테크노파크, 세종테크노파크의 협력으로 과학벨트 기능지구 2021년 양방향 기술 수요 발굴 연계를 위한 기술 이전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과학벨트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 융합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이번 설명회를 진행한 이방희 인사이트 비즈랩 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4월 7일 공장 자동화 산업 대전을 맞이해서 저희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기술 이전 설명회를 오늘부터 진행을 합니다. 지금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사실은 세종, 천안, 청주를 묶어서 비즈니스 벨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벨트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업들이 이전받아서 사업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있고요. 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일환으로 오늘 기술 이전 설명회가 이제 시초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러 가지 기술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은 기초과학연구원과 그리고 한국자동차연구원 그리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우수한 기술들을 기업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술 발표에 앞서서 저희가 이걸 진행하게 되는 주관 기관인 과학벨트에서 사업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앞전에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수소모빌리티 본부의 센터장님께서 수소가 미래다, 수소산업의 지금 진행 현황과 그리고 기술 동향에 대해서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오늘 진행하실 기술에 대해서는 기초과학연구원의 나노파티클 항암제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지금 수소 관련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지금 바이오 관련 기술들을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이걸 통해서 설명회 이후에는 상담을 진행해서 기업분들이 기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용은 E4DS 메이크의 1분기 콘테스트 및 수상자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4DS 전기전자연구소 김용 소장님이 소개합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죠.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분들도 많이 나오고 전자부품 수급난으로 인해서 보드나 기타 부품들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17분들이 아주 다양하고 재미난 작품들을 출품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실 상을
등수별로 뭐 나눈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가장 좋은 상들을 다 드렸으면 좋았는데 어쩔 수 없이 몇 분을 한번 줄여봤고요. 그래서 작품들은 띵작으로 루달스님의 탁상용 음성 안내 음습도계, 토이마스터님의 스마트폰 어항 온도 및 조명 제어기, 그리고 피스전기님의 온도 자동 제어 3D 프린터 챔버, 이 세 분의 작품을 띵작으로 선정을 하였고요. 이 띵작으로 선정된 분들은 뭐 기술력이라든지 완성도 면에서도 뛰어났지만 저희들이 이제 선정 기준에서는 뭐 납땜을 한두 번이라도 더 한다든지 만드는데 참 수고가 많으셨겠다 싶은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보답하는 차원에서 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기발햇상은 이제 온습도를 단순히 측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활용을 해서 생활이나 주변 일에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아이디어를 더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열정상으로는 이제 우리들이 2월 달의 목표는 사실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활용하는 것이어서 이 센서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신 분들은 열정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E4DS 메이커는 4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헬스케어를 주제로 두 번째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콘테스트의 주제는 헬스케어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되었지만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건강, 면역력, 개인 방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편하고 똑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이번 콘테스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쇼미더띵즈 헬스케어 편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콘테스트는 퀘스트형으로 진행됩니다. 헬스케어라는 주제 내에서 참가자분들의 상상력을 넓게 펼치시어 다양한 띵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사용 보드나 부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헬스케어라는 주제 역시 의료, 생명공학, 건강, 피트니스, IoT, 심박 전도 등의 수치 측정, 웨어러블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매우 넓은 범위의 헬스케어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이나 식물의 건강과 관련된 것도 좋습니다. 즉, 제작자가 헬스케어와 유관하다고 판단되거나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제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퀘스트형으로 진행되는 쇼미더띵즈 헬스케어 편은 E4DS 메이크 사이트에서 참가 신청하신 후 각 퀘스트 기간 내에 발표된 주제와 통과 필수 조건에 맞추어 수행물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신 분들은 가산점을 획득하실 수 있으며 이는 콘테스트 심사에 반영됩니다. 네, 세부 내용은 메이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반도체 희귀가스 조달불능 6월 고비라는 기사입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는 희귀가스인 헬륨, 네온, 제논, 크립톤이 필수로 사용됩니다. 헬륨의 경우 반도체 공정에서 증착과 영하 272도씨로 반도체 노광 공정 등에서 과열된 웨이퍼 등을 냉각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공정 안정성을 이유로 배관 퍼지 작업에도 아르곤 대신 헬륨이 사용됩니다. 네온의 경우 반도체용 혼합가스로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량이 상당합니다. 제논과 크립톤은 에칭가스를 깊은 구멍에 넣기 위한 보조 추진가스로 사용되며 반도체 3D 적층 공정의 증가로 인해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지도는 주요 생산지인데요. 이들 희귀가스는 생산이 어려워 생산량이 세계적으로 극히 한정적입니다. 반도체용으로 사용되는 물량의 90%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희귀가스의 조달에 어려움은
우리나라의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희귀가스가 많이 사용됐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이 막힌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중단으로 미국산의 국내 수입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의 상해 봉쇄가 결정타가 됐는데 중국산의 경우도 수입이 막히며 국내 희귀가스 공급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희귀가스 공급은 반도체 업체의 장기 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격 인상도 쉽지 않은데요. 해외 도입 가격은 이미 품목별로 6배에서 17배까지 상승했고 일부 중국산의 경우 20배까지도 상승했는데 가격 인상분을 반영할 수 없어 특수가스 공급 업체들이 가격 인상분을 대부분 떠안게 돼 희귀가스 부문에서 상당한 영업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상승해도 물건이 없기 때문에 특수가스 공급사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형편인데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법이 없다고 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나 코로나19 종식이 빨리 이뤄져 물류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신정부 반도체 투자, 인재 강화라는 기사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거는 추세 속에서 윤석열 차기 정부의 반도체 육성 의지도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권신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 기자, 신정부 반도체 투자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나요? 네,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반도체 정책을 종합하면 민간 주도와 정부 협력, 그리고 연구개발 및 인재 강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현 정부가 지원하는 수준보다 더 큰 규모의 반도체 육성 지원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4DS 취재에서 윤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과거 기업 간 경쟁에서 현재는 정부와 기업이 동반하는 경쟁 체제로 바뀌었다고 말했는데요. 전략적 안보 자산인 반도체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본격적인 규제 완화와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육성에서 투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이 현 정부와 가장 대비되는 차이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반도체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강한 정책적 지원이 예상됩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기 정부는 현장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기업과 정부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추구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인력 양성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촉진적인 역할을 긍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학부 정원 확대, 반도체 전문 대학원 지정, 전공 트랙 설치, 민간 공동 투자 R&D를 통한 인력 양성과 더불어 사내 대학 활성화, 민간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수위는 반도체 세액 공제율 상향 및 인허가 신속 처리, 관련 규제 쇄신 등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제언들에 대해 검토에 나서고 있다고 알려진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필요한 정책 계획이 수립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신정부에서는 반도체 투자 확대로 우리나라 반도체 위상이 더욱 크게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4월의 인물입니다. 유니버셜 로봇의 이내용 대표이사님입니다. 유니버셜 로봇은 국내외 협동 로봇 대표 기업인데요. 협동 로봇은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달리 안전성을 인정받아 스마트 공장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내용 대표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유니버셜 로봇은 덴마크 오덴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2008년 전 세계 최초로 협동 로봇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여 협동 로봇이라는 제품을 처음 만들게 된 이 협동 로봇 시장의 선구자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이제 주 52시간제가 이제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이제 굉장히 심각해진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기존의 인력 구조로서는 이제 사업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유니버셜 로봇에서는 이번 오토메이션 월드 전시회를 통해서 국내의 다양한 제조업체들이 사업의 종류 그리고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작업 환경을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해서 적용하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이번 전시회는 이제 저희 주력 제품인 유니버셜 로봇의 E 시리즈 협동 로봇을 이제 다양하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내용 대표이사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윤성 콩가텍 한국지사장님입니다. 콩가텍은 산업용 PC 모듈 개발, 생산, 공급 전문 업체로 한국에서도 많은 고객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김윤성 지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예, 콩가텍은 독일에 본사를 둔 2004년도에 설립된 산업용 PC 모듈을 전문적으로 개발, 생산, 공급하는 회사고요. 콩가텍 제품은 이 산업용 PC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산업용 PC에는 크게 인텔, AMD, NXP라고 하는 세 개의 주요 CPU 공급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CPU를 받아서 또 이 그 오픈 이제 규격, 다시 말하면 PIGMC라고 하는 규격에 맞는 공개된 제품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요 위에 사진에 보시면 쭉 이제 사진에 붙어 있는 저런 제품들이 이제 실제로 콩가텍의 좀 제품이고, 크기와 사이즈, 용량과 인터페이스 또는 사용된 제품에 따라서 각 모듈별로 불리는 이름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네, 콩가텍 코리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4월의 웨비나입니다. 4월 7일에는 인피니언의 문승일 이사가 자동차 USB 타입C 충전 컨트롤러 솔루션 및 설계 기술 소재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사용자의 편의 및 전자 폐기물 감소를 위해 USB 충전 포트를 C타입으로 통일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차량용 USB 충전 포트 또한 점차 C 커넥터 타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대해 문승일 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기존 차량 내 충전 포트는 USB 타입 A 포트입니다. USB 타입 A 포트는 규격상 5V 500mAh 또는 3.0 기준으로 5V 900mAh입니다. 하지만 패스트 충전 조건을 위해 2010년도에 발표된 BC 1.2 배터리 차징 버전 1.2 기준으로 5V 1.55A 또는 2A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USB-A 포트 통한 충전으로서 일부 각 벤더에서 스페시픽 차징 프로토콜을 통해 패스트 차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애플, 퀄컴의 QC, 삼성의 AFC입니다만, 문제는 각 벤더 간 스페시픽 차징 프로토콜 사용으로 인해 충전 기기 간 호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호환성 문제에 대해 USB-C가 디자인상 권장되고 규격화되고 있으며, USB-C로 5V에 3A 또는 PD 적용 시 최대 100W까지 파워를 전달할 수 있기에 차량 내 충전 관련해서도 기존 USB-A 포트에서 USB-C PD 적용으로 변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4월 19일에는 인피니언의 김성태 부장이 팬데믹 시대 인피니언의 센시브 패스 CO2 센서로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실내의 CO2 수치가 올라갈 경우 두통, 피로, 집중력 저하 등을 야기해 건강과 업무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기존의 센서는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CO2 센서에 대해 김성태 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인피니언의 젠시브 파스 CO2 센서는 파스, 포토어쿠스틱 스펙트로스코피라는 동작 원리를 이용하는 센서입니다. 상단 부분에 금색으로 보이는 센싱 챔버 내부에서 실제 CO2의 농도를 직접 측정하여 매우 정확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13.8 x 14 x 7.5mm 높이의 매우 작은 SMD 타입 패키지로 조립과 설계가 용이합니다. 내부에서 ppm 레벨의 농도 계산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MCU를 내장하고 있어서 인터페이스만 연결 시 바로 CO2 농도 데이터를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듈의 주요 부품들이 모두 인피니언에 자체 설계된 제품으로 높은 수준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4월의 주요 기사입니다. 친환경 트렌드와 에코슈머가 널리 확산하며 IT 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ESG 경영과 친환경 제품 생산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로지텍, 델 등이 폐염망, 바이오 플라스틱 등을 이용한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으며 소비자들도 구매에 친환경 제품 선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PBV라는 목적 기반 차량 및 다양한 차량 내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이 본격 출시를 앞두고 있어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과 소비자들이 구독 서비스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등의 분야에서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며 AI 시장 규모가 2020년 121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3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ICT 수출액이 역대 최고 월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종전 2021년 12월에 월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출하량은 유닛 기준으로 9.2% 증가한 4,277억 유닛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IC 유닛의 장기 연평균 성장률인 9.4%에 근접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1년 경제회복 기간 동안 IC 유닛에는 22%라는 매우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8인치 파운드리의 몸값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설비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반도체 강국의 입지를 다지려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2위를 차지했으나 팹리스 IC 부문에서는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팹리스 시장 비중이 전 세계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제품 및 IT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칩이 우주 방사선 내성 메모리를 출시했습니다. 가혹한 항공 우주 및 방위 시스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가 새로운 쿨 SiC 기술인 쿨 SiC 모스펫 1200V M1H를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활용돼 높은 경고성과 전력 밀도 등이 고려되는 곳에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인텔이 외장 GPU 확장을 예고했습니다. 인텔은 데스크톱용 인텔 아크를 연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이 밀리미터파에 대응하는 전자파 흡수, 차폐 복합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미래 자율주행 레이더 부품, 5G, 6G 통신, 위성통신 등 시장의 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우저가 5.8GHz 저잡음 증폭기를 공급합니다. 작은 설치 공간에서 높은 효율과 과전력 모니터링 및 보호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제 5월의 웨비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월 12일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의 TI 전원 설계 엔지니어 팀이 전기차와 메타버스 시대를 위한 TI의 솔루션에 대해 발표합니다. 5월 17일에는 인피니언의 이철 차장이 전기차 온보드 차저의 개발 트렌드 및 인피니언의 파워 스위치 솔루션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5월 24일에는 마이크로칩 곽상신 수석이 WPC QI 1.3 기반 무선 충전 인증 준수에 대해 발표합니다. 5월 26일에는 ST 마이크론 일렉트로닉스의 지준영 차장이 ST MEMS 센서 로드맵 앤 ISPU에 대해 발표한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4월의 E4DS 월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5월에는 더욱 알찬 준비로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